아줌마, 당신이 군인이라고요?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세요. 군부대에 몰래 감찰을 온 한 여군이 헌병에게 폭언을 듣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여군 최초의 사성장군이었으며 거대한 군비리의 온상을 파내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이면서도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국도를 한 대의 택시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스쳐 지나갈 때마다 뒷좌석에 앉은 여성의 날카로운 옆얼굴이 잠깐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별 넷이 박힌 군복이 아닌 몸에 꼭 맞는 짙은 남색의 정장이었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그녀는 지금 가장 깊숙한 적진으로 향하는 일개 민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택시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서지혜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군수물자의 보급과 관리를 총괄하는 거대한 심장이었지만 동시에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기 가장 쉬운 곳이기도 했다. 십수년 전 그녀가 대령 시절 겪었던 끔찍한 배신과 좌절의 기억이 바로 이곳 어딘가에 녹슨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여긴 부대 앞이라 더는 못 들어갑니다. 택시 기사의 말에 서지혜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차창 밖으로 선진강군 육성 제1군수지원사령부라는 글씨가 새겨진 거대한 부대 정문과 그 앞을 지키는 위병소가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위병소의 환한 조명 아래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착용한 젊은 헌병 2명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서지혜는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고요한 부대 입구에 또렷하게 울렸다. 정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위병소에서 나온 20살 남짓해 보이는 상병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규정과 원칙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약간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안에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서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용무가 뭡니까? 그리고 약속은 되어 있으십니까? 이곳 보급창에 근무하는 박진우 소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상병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부대 내에서도 알아주는 한직, 먼지 쌓인 창고에서 유배 생활이나 다름없이 지내는 장교를, 그것도 이런 한밤중에 정장 차림의 여성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호기심과 의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박 소령님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요? 약속은 하셨습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상병은 한층 더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리 약속된 방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니 연락을 좀 부탁합니다. 서지혜는 신분증을 꺼내는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요구를 전했다. 그 태도가 상병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이 여자가 군부대의 엄격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줌마 장난합니까?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아세요? 약속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소령을 만나게 해달라니. 당신이 뭔데? 신원 확인 안 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서 안 돌아가고 뭐해요?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례해졌다. 아줌마라는 호칭과 함께 반말이 섞여 나왔다. 서지혜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잃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박진우 소령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합참작전본부에서 왔다고 전하면 됩니다. 합참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상병은 코웃음을 쳤다. 합참? 합참에서 이런 차림으로
택시 타고 혼자 와?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이봐요, 아줌마.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군부대 앞에서 소란 피우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씨발.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욕설이 터져나오는 순간 서지혜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 하나를 눌렀다. 나다. 지금 제1군수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앞이다. 5분 주지. 사령관 직접 뛰어와라. 짧고 단호한 통화였다. 전화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절대적인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상병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어디다 전화를 걸어서 사령관을 오라 마라. 그러나 그의 비웃음은 5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위병소 안쪽에서부터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잠시 후 부대 깊숙한 곳에서부터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는 지휘관 차량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차문이 열리고 잠옷 위에 전투복 상의만 급하게 걸친 별 2개가 선명한 육군 소장이 허둥지둥 뛰어내렸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이었다. 사령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지혜를 발견하자마자 거의 경보에 가까운 걸음으로 달려와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령관 육군 소장 김영철. 합참작전본부장님께서 어인일로 여기까지 예고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당혹과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서지혜에게 욕설을 퍼붓던 상병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못 박힌 채 입은 해벌어졌다. 합참작전본부장 그리고 눈앞의 여성. 별넷. 대장. 대한민국 국군 서열 4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서지혜는 사령관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은 뒤 얼어붙은 상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실망감이 가득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전투헌병대대 상병. 김철수입니다. 상병은 거의 울먹이며 대답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김철수 상병. 군인의 첫인상은 위병소에서 결정된다. 위병소는 부대의 얼굴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군의 얼굴이다. 그런데 자네는 방금 그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했어. 서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병소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나는 오늘 군인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민간인으로서 이곳의 문을 두드렸다. 군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장 낮은 곳의 경계가 얼마나 굳건한지, 혹은 얼마나 오만한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그리고 자네는 나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답을 보여줬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상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다 간신히 멈춰섰다. 상관에 대한 예의, 민간인에 대한 존중. 그 어느 것도 자네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작은 권력에 취한 오만함과 무례함 뿐이었지. 자네가 맹세한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고 라는 구절은 대체 어디로 갔나? 자네가 지키는 것이 이 부대의 철문인가 아니면 자네의 하찮은 자존심인가? 서지혜의 질타는 천둥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실수를 꾸짖는 것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가장 말단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한 기강의 해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경고였다. 옆에 서 있던 사령관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감히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서지혜는 더 이상 김상병을 보지 않았다.
이미 그는 그녀의 안중에 없었다. 그녀는 사령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령관. 이 병사에 대한 처벌은 규정대로 하되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 전체의 정신교육과 복무 태세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하도록. 오늘부로 일주일 뒤 내가 직접 감찰 결과를 보고받겠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어둠이 깔린 부대 깊숙한 곳을 응시했다. 박진우 소령. 지금 어디에 있지? 사령관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사령부 본청에서 한참 떨어진 부대에서도 가장 후미진 구역에 위치한 낡은 조립식 건물이었다. 제3보급창 재고관리과라는 빛바랜 간판만이 이곳이 버려진 건물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서지혜는 이곳에 그녀가 찾던 사람 박진우 소령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곳은 살아있는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내내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서류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대부분의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복도 끝 작은 사무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령관이 문 앞에서 멈춰서서 작게 노크했다. 박소령, 잠깐 나와보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남자가 나타났다. 40 중반을 간 넘겼을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구겨진 전투복, 덥수룩한 머리, 핏발 선눈. 그가 바로 박진우 소령이었다. 10수년 전 누구보다 총명하고 정의감에 불타던 청년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진우는 자신을 찾아온 사령관의 모습에 잠시 놀랐다가 그 뒤에 서 있는 서지혜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흔들렸다. 장군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군인으로서의 경례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서지혜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오랜만이군, 박소령. 서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묵혀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령관은 눈치껏 자리를 피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서지혜와 박진우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지혜였다. 잘 지냈나? 형식적인 안부였지만 그 질문을 하는 서지혜의 마음도 듣는 박진우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박진우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냥 살아는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그가 살아온 세월을 대변하는 듯 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낡은 서류철과 먼지 쌓인 비품들.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컵라면 용기와 서류 더미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이곳은 희망이 거세된 자들의 유배지였다. 이제 와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서지혜는 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10수년 전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만 했다. 미안하다. 서지혜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 혼자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미안하고 장군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저희는 너무 어렸고 상대는 너무 거대했습니다. 장군님이라도 살아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입니다. 박진우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때의 기억은 끔찍했다. 당시 육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대령 서지혜와 소령 박진우는 K의 전차의 핵심 부품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특정 업체가 성능 미달의 부품을 뇌물을 통해 납품하고 군 고위층이 이를 묵인해주는 거대한 커넥션이었다. 그 중심에는 당시 그들의 직속 상관이자 군내 실세로 떠오르던 강민혁 소장이 있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감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대한 힘의 역풍이었다. 강민혁은 교묘하게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박진우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군 내부 기밀 유출 및 허위 사실 유포라는 죄목이었다. 박진우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가족까지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불명예 전역 직전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이곳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서지혜 역시 지휘감독 소홀과 조직 내 불협화음 야기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녀의 능력을 아끼던 다른 선배 장군의 비호 덕분에 간신히 군복을 벗는 것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직의 배신자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혔다. 그 후 강민혁은 승승장구했다. 군단장 참모차장을 거쳐 현재는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 사성장군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지혜는 그 배신과 모함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실력과 강직함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고 마침내 여성 최초의 사성 장군이라는 신화를 써내며 강민혁의 바로 아래 자리까지 올라왔다. 강민혁 의장. 그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지혜는 본론을 꺼냈다. 최근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10수년 전과 똑같은 냄새가 나고 있어. 특정 업체가 이상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그 뒤에 강 의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예전의 그 수법 그대로야.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서지혜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를 막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 괴물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이 군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질 거야. 그래서 자네를 찾아왔다. 서지혜의 눈이 박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때 자네가 모아뒀던 자료들. 강민혁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보험 말이다. 아직 가지고 있나? 박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 게 남아있을 리가. 거짓말하지 마, 박소령. 나는 자네를 알아. 그렇게 쉽게 모든 걸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네는 언젠가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그 증거들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을 거야. 박진우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뭘 할 수 있습니까? 장군님, 지금 그 사람은 합참의장입니다. 대통령 다음가는 군 통수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악랄해졌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덤비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니, 계란이 바위 앞에 스스로 굴러들어가는 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이번에는 달라. 그때와는 달리 나도 힘이 생겼다. 합참 작전본부장 자리다. 군의 모든 작전 정보를 손에 쥔 자리지.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세력도 있어. 자네가 가진 과거의 증거와 내가 가진 현재의 힘을 합치면 이번에야말로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 서지혜는 그의 등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어린 딸 아이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장군님은 모르십니다. 저는 다시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거절의 의사였다. 10수년의 세월은 한때 불타오르던 정의감을 가진 청년 장교를 가족의 안위가 최우선인 무력한 가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지혜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알겠다.
강요하지는 않으마.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다오. 이건 내 개인 번호다. 서지혜는 자신의 명함을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은 밤에 미안했다. 쉬어라.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박진우 혼자 남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지혜의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쪽 낡은 서류 봉투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보험이자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쥔 채 깊은 고뇌에 잠겼다. 서지혜가 부대를 떠나는 것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의장님, 서지혜 대장이 방금 박진우 소령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올 것이 왔군. 이제 슬슬 사냥을 시작해볼까? 서지혜가 박진우를 만나고 돌아온 며칠 뒤 합참의장실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강민혁 의장은 모니터에 떠있는 서지혜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안보지원사령관 황진철 중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데 서지혜는 자기가 아직도 대령인 줄 아나 봅니다. 감히 내 구역을 들쑤시고 다니다니. 강민혁이 찻잔을 들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느껴졌다. 박진우 소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당장 잡아들여서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황진철이 제안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박진우는 이제 미끼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미끼를 덥석 문 서지혜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지. 이왕 잡을 거면 아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해 놓은 상태였다. 황 사령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준비하게. 증거는 만들면 되는 거야.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지. 사성 장군이 간첩 혐의로 떨어지면 아주 볼만할 거야.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합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서지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다급한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접니다. 박진우입니다.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소령, 무슨 일인가? 장군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의문의 사내들이 제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갔습니다. 제 아내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장군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박진우의 절박한 목소리에 서지혜는 직감했다. 올 것이 왔다고. 알겠네. 진정하게. 지금 어디인가? 오늘 밤 10시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대 안이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난번처럼 혼자 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지혜는 순간 망설였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어딘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경고등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강민혁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위험에 처한 옛 부하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네. 밤 10시에 그리로 가지. 결국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고 그녀가 사성 장군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날 밤 서지혜는 다시 한번 민간인 차림으로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찾았다. 위병소는 며칠 전과 달리 그녀를 즉시 통과시켰다. 박진우의 낡은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진우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와주셨군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나? 가족들은 안전하고. 네. 일단은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박진우가 서지혜에게 외장 하드를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방탄모와 방탄조끼로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K2 소총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는 안보지원사 요원들과 함께 이 부대의 헌병대장인 이성준 대령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냉혹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서지혜와 박진우는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서지혜는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성준 대령이 서지혜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서지혜 씨, 당신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적성국 내통 혐의, 즉 간첩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간첩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지혜가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안보지원사 요원 중 한 명이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어젖히며 외쳤다. 찾았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서입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서지혜는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강민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설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박진우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국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장군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작은 속삭임을 뒤로 한 채 차가운 수갑이 서지혜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던 그녀가 한순간에 국가 반역을 꾀한 간첩 혐의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복도를 끌려나가며 서지혜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굴욕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눈은 절망 대신 차가운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강민혁,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다. 그녀의 체포 소식은 그날 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되어 퍼져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 의자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서지혜는 국방부 직할 부대인 안보지원사령부의 지하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 서류와 녹음 장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그 자체로 상대의 정신을 갉아먹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지 꼬박 사흘이 지났다.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는 교대 신문이 계속되었다. 서지혜 장군, 아니, 이제 피의자 신분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북측 공작원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선했습니까? 상부 지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맞은편에 앉은 안보사의 베테랑 수사관, 황진철 사령관의 직속 부하인 오상진 준장이 집요하게 물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사성 장군을 제 손으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에 심취해 있었다. 서지혜는 지친 기색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를 마주 보았다. 오 준장, 나는 당신이 제시한 그 조작된 증거들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변호인 없이는 어떠한 진술도 거부한다. 그리고
내 계급은 아직 대장이다. 피의자라 할지라도 군법에 명시된 상관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었으면 좋겠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의 위험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준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이 여자가 아직도 자기가 합참에 앉아 있는 줄 아나. 서지혜 씨, 당신의 혐의는 단순 군법 위반이 아니야. 국가보안법 위반, 여적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반역 행위라고. 지금이라도 순순히 자백하고 광명을 찾는 게 어때? 광명이라. 당신들이 말하는 광명은 강민혁 의장의 발치 아래겠지. 나는 그곳에서 빛을 찾을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를 불러. 내 요구는 그것 하나다. 서지혜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그녀의 강철 같은 태도에 오준장은 결국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자백이었다. 자백만 받아내면 모든 재판은 일사천리로 끝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한편 같은 시간 안보사의 다른 건물에 격리 수용되어 있던 박진우 소령은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회유와 협박이 번갈아가며 그를 짓눌렀다. 그들은 그의 아내와 딸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 소령님, 협조만 잘해주시면 명예롭게 전역하고 두둑한 연금 받으면서 따님 시집 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딴 생각을 품으시면. 글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진우는 무너졌다. 그는 서지혜를 배신했고 이제는 거짓 증언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다. 서지혜 장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강민혁에 대한 사무치는 증오였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이대로 저들의 장기말이 되어 내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어.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에 가는 길에 청소 카트를 끌고 가던 늙은 군무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과거 군 생활 시절 부당한 처우를 받던 그를 유일하게 감싸주었던 인연이 있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군복 안쪽에 꿰매 두었던 작은 쪽지를 떼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부탁입니다. 제발 이 메모를 제 아내에게, 아니, 제 처남에게 전해주십시오. 제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군무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박진우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과 이름,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김도윤 변호사를 찾아가. 그리고 전에. 전갈의 꼬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 화려한 법무법인 빌딩들 사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5층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야 나오는 정의법률사무소라는 빛바랜 간판이 걸린 곳. 그곳이 김도윤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은 온갖 사건 서류와 법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김도윤은 며칠째 밤샘을 한 듯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한때 군검찰에 떠오르는 에이스였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과 천재적인 법리 해석 능력으로 군 내부의 굵직한 비리 사건들을 해결하며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그 열정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십수년 전 K의 전차 부품 비리 사건의 배후에 강민혁 소장이 있다는 심증을 잡고 그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상관 모욕죄와 지휘계통 문란이라는 죄목으로 열린 징계위원회였고 그는 결국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했다. 그 후 그는 군사 전문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거대 권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주로 힘없는 부사관이나 병사들의 억울한 징계 사건을 맡아 최소한의 수임료만 받으며 근근히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냉소와 환멸만이 그에게 남은 듯 보였다. 변호사님, 손님 오셨습니다. 사무장의 외침에 김도윤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사무실로 들어선 사람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다. 박진우의 처남이었다. 저, 김도윤 변호사님 되십니까? 그런데요. 무슨 일로? 어떤 분이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내 건넸다. 김도윤은 무심하게 쪽지를 받아들고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냉소와 피로가 깃들어 있던 그의 눈이 잠자던 맹수가 깨어난 듯 날카롭게 빛났다. 전갈의 꼬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자신이 사건을 파헤칠 때 비리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를 부르던 암호였다. 그리고 그 전갈의 머리는 바로 강민혁이었다. 김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걸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매형입니다. 박진우 소령. 지금 안보사에 잡혀 있습니다. 박진우. 김도윤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때 사건의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사라졌던 젊은 장교. 그리고 이 메시지는 서지의 대장의 체포와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김도윤은 사무실 벽에 걸린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온통 서지의 대장의 간첩 혐의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강민혁 의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발본색원하겠다며 비장하게 연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김도윤은 TV 화면 속 강민혁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십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다시 들끓어 올랐다. 강민혁. 이 늙은 여우 같은 자식. 아직도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K의 전차 부품 비리 사건 내사 기록. 자신이 군복을 벗으면서까지 지켜냈던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사무장. 당장 서지의 대장 사건 국선 변호인 명단 알아봐. 그리고 내일 아침 제일 빠른 시간으로 안보사령부 면회 신청해. 변호인 선임계 오늘 중으로 제출한다. 사무장이 놀라 물었다. 변호사님, 그 사건은 지금 대통령도 주목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사무실 문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도윤이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비장 한마저 서려 있었다. 문 닫을 각오 나는 십수년 전에 이미 했어. 이번에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러 가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의 여자와 가장 낮은 곳의 변호사.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묘한 동맹이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향한 반격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군사법원 제1호 법정.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리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서지혜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방청석은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몰락한 영웅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하이에나 떼 같았다. 검찰 측 좌석에는 군검찰의 에이스로 불리는 한강일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강민혁 의장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이번 사건을 맡아 자신의 출세가도에 활용점정을 찍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는 온갖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반면 변호인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낡은 정장 차림의 김도윤 변호사.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법정 안의 대부분은 저 사람이 누구냐며 수군거렸다. 심리가 시작되고 한강일 검사는 준비한 대로 서지혜의 혐의를 유창하게 읊어내려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의자 서지혜는 합참작전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직위를 이용해
군사 2급 기밀인 작전계획 5027의 일부를 북측 공작원에게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명백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극적인 어조로 서지혜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자로 몰아세웠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서지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재판장이 변호인 측을 향해 발언 기회를 주었다. 김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검찰 측의 서류 더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출한 서류 몇 장만을 들고 있었다. 재판장님,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한 힘이 있었다. 검찰 측은 지금 이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사건의 본질은 간첩이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세력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진실을 밝히려던 한 군인을 제거하고자 벌인 치밀하고 악랄한 공작 사건입니다. 김도윤의 외침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강일 검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변호인, 여긴 소설을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재판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음모론이라.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윤은 준비한 첫 번째 서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이것은 십수년 전 K의 전차 부품 비리 사건 당시 박진우 소령이 작성했던 내부 고발 보고서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 성능 미달의 부품을 납품했던 방산업체 알파정밀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내역입니다. 이 계좌의 실소유주는 놀랍게도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강민혁 소장, 현 합참의장의 처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간첩 사건 재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서지혜 장군은 최근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알파정밀이 또다시 비리의 중심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배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소령을 만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녀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김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전체를 둘러보았다. 검찰이 증거라고 제출한 북측 관련 기밀 문서는 서지혜 장군과 박진우 소령이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들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곳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요청을 했다. 이 조작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증인을 신청합니다. 서지혜 장군을 현장에서 직접 체포하고 조작된 증거를 발견한 당사자. 제1군수지원사령부 헌병대장 이성준 대령을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재판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변호인의 정당한 증인 신청을 기각할 명분이 없었다. 잠시 후 이성준 대령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김도윤의 날카로운 신문이 시작되었다. 증인 체포 당일 피의자 서지혜의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했지요. 발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네. 박진우 소령의 책상 제일 아래 서랍 안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증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랍은 온갖 서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유독 그 기밀 문서만은 마치 방금 넣어둔 것처럼 깨끗하고 빳빳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말이죠. 수년간 사용한 서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성준 대령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확인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이미 그곳에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준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김도윤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하죠. 증인은 체포작전 직전 1시간 동안 누구와 가장 많이 통화했습니까?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성준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통화 기록에는 안보사 오상진 준장, 그리고 강민혁 의장의 비서실장과의 통화가 수차례 찍혀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나리오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결국 구속적부심 심사를 속행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신청을 모두 채택했다. 서지혜의 구속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재판의 양상은 180도 뒤바뀌었다. 법정을 나오며 한강일 검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김도윤을 쏘아보았다. 재판을 진흙탕으로 만들다니.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김도윤은 여유롭게 웃으며 대꾸했다. 진흙탕을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 아닌가. 나는 그냥 그 진흙 속에 숨겨진 진실을 끄집어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후회 운운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그날 저녁 모든 언론은 사성 장군 간첩 혐의 재판 군납 비리 의혹으로 번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강민혁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 즉 여론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름도 없던 변호사 하나가 거대한 제국의 벽에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군사법원에서의 작은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김도윤은 군사법원이라는 닫힌 세계 안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민혁이 장악하고 있는 군 내부의 사법체계는 결국 그의 손을 들어줄 것이 뻔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터를 바꿔야 했다. 그는 이 싸움을 군대라는 울타리방,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광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군님, 잠시 우리에게 불리한 시간이 올 겁니다. 군검찰은 어떻게든 군납 비리 의혹을 덮고 다시 간첩 혐의에만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우리를 음해하겠죠. 하지만 파도가 밀려올 때 고개를 숙이면 더 큰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김도윤은 서지혜에게 앞으로의 전략을 설명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과 분노입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한 개인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재판은 법정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구속적부심에서 공개했던 자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들을 박진우가 넘긴 외장 하드에서 찾아냈다. 바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알파 정밀의 로비 장부 원본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강민혁 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실명과 그들이 받은 뇌물의 액수, 날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김도윤은 이 폭탄을 터뜨릴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색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펀치의 최수연 기자. 그녀는 대기업의 비리, 정치인의 추문 등을 거침없이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기레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진짜 기자였다. 그녀라면 이 자료의 가치를 알아보고 외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김도윤은 최수연 기자에게 익명으로 접촉했다. 최 기자님, 당신의 용기를 믿고 제보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좀먹는 거대한 비리의 실체입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 당신의 신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힐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며칠 뒤 뉴스펀치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현직 합참의장,
차세대 전투기 사업 수천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 서지혜 장군 간첩 혐의는 비리 은폐용 조작극이었나? 기사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김도윤이 넘긴 로비 장부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개되었고 그 파급력은 핵폭탄급이었다. 기사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강민혁 합참의장 비리, 서지혜 조작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여성 영웅이 군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거대한 권력에 의해 간첩으로 내몰렸다는 스토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항해 글이 빗발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민혁 합참의장의 비리를 수사하고 서지혜 장군을 석방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민혁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불순한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날조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벌이는 비열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음을 맹세합니다. 그는 오히려 서지혜와 김도윤을 군을 흔들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안보지원사에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의심의 물결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론의 불길은 국회로까지 번졌다. 야당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중진 의원은 평소 강민혁 의장과 국방 예산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강민혁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다. 한 의원은 즉시 김도윤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님, 저 한중진 의원입니다. TV에서 전부 지켜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강민혁 의장을 직접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김도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다. 법정 밖에서의 싸움에 국회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생긴 것이다. 변호사, 언론, 국회의원, 그리고 분노한 국민들. 서지혜를 구하기 위한 거대한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었다. 구치소의 작은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지혜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진실의 가치를 믿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싸워주고 있었다. 강민혁의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견고해 보였지만 성벽 곳곳에 생긴 균열은 이제 더 이상 손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향해 김도윤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강민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관망했다. 그는 수십 년간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정점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노련한 책략가였다. 그는 여론이란 들불과 같아서 초반의 기세가 아무리 거세도 맞바람을 일으키거나 태울 것이 없어지면 제풀에 사그라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가 맞바람을 일으킬 차례였다. 그의 반격은 한밤중 합참의장 공관의 비밀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안보지원 사령관 황진철과 군검찰의 한강일 중령을 호출했다. 자네들 지금 밖에서 지저대는 소리에 겁을 먹은 모양인데 그럴 필요 없어. 강민혁은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냉정함으로 가득했다.
여론은 개와 같아. 더 크고 자극적인 먹잇감을 던져주면 금세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지. 서지혜라는 뼈다귀 대신 김도윤, 최수연, 한중진이라는 더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주면 되는 거야.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잔인했다. 서지혜를 돕는 세 개의 축, 즉 변호인과 언론, 그리고 정치를 동시에 무너뜨리라는 것이었다. 황 사령관은 김도윤 변호사의 뒷조사를 다시 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 여자 문제, 돈 문제 뭐든 좋아. 없으면 만들어. 최수연 기자는 통신 기록부터 계좌까지 전부 들여다봐.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는 그림을 만들어내. 한강일 중령은 한중진 의원의 털끝 하나까지 파헤쳐. 정치인에게 약점이 없을 리 없지. 불법 정치자금 숨겨둔 자식 뭐든 찾아내.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군 최고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오직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사냥개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국의 역습은 무섭도록 신속하고 정확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김도윤이었다. 며칠 뒤 한 보수 언론에서 단독 기사를 터뜨렸다. 충격 서지의 장군 변호인 김도윤, 과거 사건 브로커 의혹. 의뢰인 자살 방조했나?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이었다. 수년 전 김도윤이 변호했던 한 사건의 의뢰인이 재판에서 패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기사는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김도윤이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하고 제대로 변호하지 않아 의뢰인을 죽음으로 내몬 파렴치한 변호사처럼 매도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민간 검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도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쳐 사무실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들고 나갔다. 김도윤은 순식간에 정의로운 변호사에서 의뢰인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변호사로 추락했다. 두 번째 화살은 최수연 기자에게 향했다. 안보사는 그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그녀가 최근 남동생에게 사업 자금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서지혜 장군 측으로부터 기사 청탁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이라는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다른 언론사에 흘렸다.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는 돈에 영혼을 판 기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그녀가 소속된 뉴스펀치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압박까지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던 한중진 의원 역시 치명상을 입었다. 검찰은 그의 오래된 후원의 계좌를 이잡듯 뒤져 한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소액의 후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는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그는 강민혁을 공격하기는커녕 자신의 방어에만 급급한 신세가 되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서지혜를 돕던 세 개의 날개는 모두 꺾여버렸다. 여론은 혼란에 빠졌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서지혜 사건의 진실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고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전략이 정확히 먹혀 들어간 것이다. 구치소 면회실 서지혜는 유리병 너머로 초췌해진 김도윤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까지 치졸하고 악랄하게 나올 줄은. 김도윤은 자책했다. 서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김 변호사 잘못이 아니야. 괴물과 싸우면서 그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잠시 잊었던 내 잘못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다. 자신 하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시키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서지혜가 나직이 은졸였다. 김도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포기하시는 겁니까? 나 때문에 당신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 이 싸움은 나 혼자 시작한 것이니 나 혼자 끝내는 게 맞아. 강민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걸 뒤집었으면 안 됩니다. 김도윤이 버럭 소리쳤다. 장군님, 지금 포기하시면 장군님은 그냥 간첩으로 역사에 기록될 뿐입니다. 저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장군님을 도왔던 저와 최 기자, 한 의원까지 전부 짓밟고 일어설 겁니다. 여기서 무릎 꿇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건 더 이상 장군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강민혁이 제게 씌운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 제발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서지혜입니다. 김도윤의 절박한 외침에 서지혜는 부서지려던 마음을 간신히 다잡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차가운 투지가 어렸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제국이 강력한 역습을 가해왔지만 성벽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들이 메우지 못한 균열이 남아있을 터였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균열을 찾아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만 했다. 안보지원사령부 조사실장 오상진 준장. 그는 강민혁과 황진철 사령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한 번 정한 목표는 반드시 베어버리는 냉혹함. 그것이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힘이었다. 그는 이번 서지혜 사건의 수사 총책임자로서 강민혁이 원하는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서지혜를 처음 신문하던 날 그녀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온갖 흉악범과 간첩들을 신문해 온 그였지만 서지혜의 눈은 달랐다. 그 눈에는 죄인의 공포나 비굴함이 아닌 꺾이지 않는 군인의 명예와 진실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맑고 단단한 눈빛이 며칠째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의심의 씨앗은 강민혁의 역습이 시작되면서 더욱 자라났다. 김도윤 변호사와 최수연 기자, 한중진 의원에 대한 공작은 수사가 아닌 사냥에 가까웠다. 진실을 찾는 과정은 없었다. 오직 목표를 제거하기 위한 조작과 음해만이 존재했다. 오상진은 평생을 군 정보기관에 몸담으며 어두운 일을 처리해왔지만 이번 일은 그의 직업적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박진우 소령을 면담하면서 찾아왔다. 황진철 사령관은 오상진에게 박진우를 언론에 내세워 서지혜의 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라고 지시했다. 오상진은 박진우를 회유하기 위해 그의 독방으로 찾아갔다. 완전히 폐인이 된 박진우는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소령, 정신 차리게. 자네가 살 길은 이제 하나뿐이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의 남은 군 생활과 가족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지. 오상진의 말에 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눈에서 갑자기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이 나를 배신하게 만들었어. 서 장군님을. 마치 윤대위님처럼. 윤대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상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윤석호 대위. 10여 년 전 오상진이 가장 존경했던 직속 상관이자 친형과도 같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군수사령부에서 벌어지던 유류 빼돌리기 비리를 파헤치다 오히려 비리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을 당했다. 그리고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 사건을 지휘하고 덮었던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의 강민혁이었다.
오상진은 그때의 무력감과 분노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었다. 박진우의 입에서 나온 윤대위라는 이름은 오상진의 묻어두었던 상처를 헤집는 비수였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결국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지의 사건의 증거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문가였다. 그의 눈은 아주 작은 허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 박진우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북측 지령문 파일. 그는 파일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파일의 생성 시간, 접근 기록, 수정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범인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파일의 최종 수정 시간 메타데이터였다. 보고서에 기록된 파일의 최종 수정 시간은 밤 10시 13분. 그리고 부대의 CCTV 기록과 헌병들의 체포 보고서에 기록된 서지혜 장군의 체포 시간은 밤 10시 10분. 3분의 차이. 서지혜가 체포되어 사무실에서 끌려나간 뒤 3분 뒤에 누군가가 그 컴퓨터에 앉아 증거 파일을 수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지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한편의 거대한 조작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다. 오상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 3분의 시간 차이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다. 이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는 조직의 배신자가 된다. 그의 군 생활은 끝장날 것이고 강민혁과 황진철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윤석호 대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은 군인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지금의 자신은 어떤가?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려는 비겁한 칼날에 불과하지 않은가? 형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밤새 고뇌했다. 거대한 권력에 대한 복종과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흔들렸다. 동이 트기 전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권총을 허리에 찼다. 그리고 포렌식 보고서 파일을 복사한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의 발걸음은 안보지원 사령부 건물이 아닌 외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의 칼날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심판의 칼날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김도윤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다. 김도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여론의 문매가 쏟아진 이후 그는 잠시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물밑에서 더욱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한중진 의원의 도움을 받아 다가오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지막 결전의 장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혁 합참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바로 그때 기적과도 같은 연락이 왔다. 공중전화로 걸려온 목소리를 변조한 낯선 남자의 전화였다. 김도윤 변호사. 맞습니까? 당신에게 넘겨줄 물건이 있습니다. 약속 장소는 새벽녘의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이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간 김도윤 앞에 나타난 사람은 군복 차림의 현역 장성이었다. 그는 안보지원사의 오상진 준장이었다. 김도윤은 그가 적의 심장부에 있던 인물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오상진은 아무 말 없이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속죄이자 먼저 가신 제 선배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부디 군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오상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김도윤에게 자료를 넘긴 직후 중앙지검으로 자진 출두하여 모든 조작 수사의 전모를 자백하고 스스로 수감되는 길을 택했다. 제국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제국의 심장을 향해 스스로 날아든 것이었다. 김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3분의 차이가 담긴 포렌식 보고서를 발견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겼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였다. 국정감사 당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전국의 모든 언론사 카메라로 가득 찼다. 증인석에는 강민혁 합참의장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야당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강민혁은 노련하게 핵심을 피해가며 자신은 이번 사건의 보고를 받았을 뿐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군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마침내 한중진 의원의 질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김도윤 변호사를 법률 자문 자격으로 배석시킨 상태였다. 증인 서지혜 장군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받았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다. 강민혁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한중진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스크린에는 안보지원사에서 제출한 공식 수사 보고서가 나타났다. 증인 보고서에 따르면 서지혜 장군의 체포 시각은 밤 10시 10분, 그리고 결정적 증거물인 북측 지령문 파일이 박진우 소령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고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죠. 한중진 의원의 말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오상진 준장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붉은색으로 강조된 두 개의 시간. 의 피의자 서지의 체포 및 현장 이탈 시각 22시 10분. 의 증거 파일 지령문. HWP 최종 수정 시각 22시 13분.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중진 의원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다. 강민혁 증인. 지금 온 국민이 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3분의 시간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서지혜 장군이 체포되어 끌려나간 뒤에 어떻게 유령이라도 나타나서 컴퓨터에 앉아 증거 파일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 순간 강민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에 남겨진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것은 보고서의 오기이거나 시스템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오류라고요? 김도윤이 배석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한 결과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기록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조작의 증거입니다. 당신들이 서지혜 장군을 끌어내고 난 뒤 누군가 현장에 남아 증거를 심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요.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원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강민혁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단 3분의 시간 차이라는 작은 균열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증인석에 앉아있는 강민혁에게로 똑바로 걸어왔다. 강민혁 씨, 증거인멸 교사 및 직권남용,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는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화면 앞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제국의 황제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같은 시각 구치소의 작은 TV 화면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서지혜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찾아왔다. 강민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적 순간 중 하나였다. 철옹성 같던 제국의 황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정의는 살아있다는 강렬한 믿음을 안겨주었다. 그 후의 모든 일들은 마치 홍수처럼 빠르게 진행되었다. 강민혁을 필두로 황진철 안보지원사령관, 한강일 군검사 등 비리에 연루되었던 군 수뇌부와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의 범죄 혐의는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 수십 년간 군 전체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던 각종 군납 비리, 인사청탁, 뇌물수수 등 대한민국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로까지 확대되었다. 언론은 연일 터져나오는 새로운 비리 의혹들을 보도하며 이것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군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폭풍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린 서지혜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조용한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이 체포된 지 사흘 뒤 군검찰은 그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구속을 취소했다. 차가운 철문이 열리고 서지혜는 수감될 때 입었던 정장 차림 그대로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문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찍이서 혼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김도윤 변호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넓어 보였다. 서지혜는 기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만 한 뒤 곧장 김도윤에게로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군님. 김도윤이 먼저 손을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다. 서지혜는 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이야말로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십수년 묵은 제 개인적인 빚을 갚은 셈이기도 하고요. 김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굳게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꾼 가장 위대한 동맹으로 기록될 터였다. 며칠 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대강당에서 서지혜 대장의 명예회복 및 복직 행사가 열렸다. 새로 임명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단상에 올라 군을 대표하여 서지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군은 오늘 가장 명예로워야 할 군인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씌웠던 과오를 깊이 반성합니다. 서지혜 장군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녀에게 별 4시 박힌 대장 계급장을 다시 달아주었다. 서지혜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였다.
복직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복수심이나 원망 대신 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나 화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마 터진 환부는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아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이 특정인의 사조직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군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복직 후 서지혜는 가장 먼저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박진우 소령이 수감된 군 교도소로 향했다. 배신과 강요된 거짓 증언의 죄책감에 시달리던 박진우는 서지혜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서지혜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박소령. 자네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나는 이해 안 해. 나 역시 그 상황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어. 그리고 결국 자네가 목숨을 걸고 보낸 쪽지 하나가 이 모든 반격의 시작이 되었지. 자네는 배신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전쟁의 첫 번째 미랄이기도 했네. 그녀는 박진우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그의 죄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했다. 그는 군복을 벗게 되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안보사의 칼날에서 정의의 밀고자가 된 오상진 준장 역시 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쏟아졌고 서지혜와 김도윤, 한중진 의원 등이 그의 구명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결국 그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모든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군을 떠났지만 많은 후배 장교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겼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강민혁과 그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도윤 변호사는 일약 국민 변호사로 떠올랐지만 대형 로펌의 러브콜을 모두 거절하고 여전히 자신의 낡은 사무실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론을 계속했다. 최수연 기자는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고 한중진 의원은 당내 개혁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서지혜는 청와대로부터 조용한 호출을 받았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녀를 마주한 대통령은 깊은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장군,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저는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인사 조치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낡은 관행을 뿌리 뽑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지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서 장군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군복을 벗고 저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시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을 개혁하는 일, 그 선봉에 서주십시오. 다음 국방부 장관으로 장군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서지혜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제안이었다.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을 넘어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었다. 대통령님,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치를 모릅니다. 정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술수를 모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장군이 필요합니다. 장군은 총이 아닌 신뢰로 군을 지휘하는 법을 알고 적이 아닌 부패와 싸워 이기는 법을 압니다. 국민들은 장군을 믿고 장병들은 장군을 존경합니다. 지금 우리 국방에 필요한 것은 노련한 정치인이 아니라
강직한 군인 정신을 가진 개혁가입니다. 대통령의 확신에 찬 말에 서지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그녀가 십수년 전 배신과 좌절 속에서도 군복을 벗지 않고 버텼던 이유.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만 했던 이유. 그 모든 시련의 끝에 그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지혜는 자신의 관사에서 조용히 군복을 벗었다. 별 4시 빛나는 대장 계급장, 수십 년간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군복을 정성껏 개어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 입었던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지켜온 것은 휴전선 너머의 적들이었지만 이제부터 그녀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내부의 도살인 보이지 않는 적들이었다. 더 교활하고 더 끈질긴 그림자와의 전쟁이었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지혜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은 한 명의 군인이 아닌 60만 국군과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정 책임자의 깊고 무거운 시선으로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